네, TV 민생연구소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23일 개봉한 영화 82년생 김지영이 개봉 11일 만에 2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은 동명의 소설을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요. 베스트셀러로 인기를 끈 소설 82년생 김지영은 시사교양 방송작가 출신 조남주 작가의 소설이었습니다. 80년대에 태어난 여성 중 가장 많은 이름인 김지영의 생애를 르포타주 형식으로 전해 한국 여자의 인생 현장 보고서라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정의당 고 노회찬 전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책을 선물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국내에서 100만 부 이상 판매됐을 뿐만 아니라 일본과 영국 등 16개국에 판권이 팔린 작품입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소설 부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르며 동아시아권에서 흥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 가수 수지 등 여성 셀럽들이 이 책을 읽었다는 것만으로 댓글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책은 페미니즘 소설로 낙인찍히며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영화 82년생 김지영 역시 소설만큼이나 많은 사회적 논란을 낳고 있는데요. 오늘 TV 민생연구소에서는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둘러싼 논란을 짚고 우리 사회 주요 갈등 이슈로 떠오른 젠더 갈등의 해법 자세히 살펴봅니다. 영화가 참 너무 또 극적인 요소를 위해서 지나친 악인, 누군가는 완전 절대적인 피해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사실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 담아내서 좀 그런 부분이 굉장히 공감을 많이 일으키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요. 영화 82년생 김지영을 본 이 영화를 실제로 보신 관객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실까 해서 저희가 또 상영관을 다녀왔거든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가끔은 행복하기도 해요. 그래도 또 어떤 때는 어딘가 갇혀있는 기분이 들어요. 모두가 알지만 아무도 몰랐던 82년생 김지영.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왜 진작 알지 못했을까요? 당신과 나의 이야기. 82년생 김지영. 안녕하십니까. 네, 박수가 나오고 있네요. 화제가 된 소설이라고만 알고만 있었고 저는 사실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먼저 접했었어요. 저희가 담고 싶은 이야기를 제대로 만들어서 보여드리는 게 저희의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 캐릭터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났었어요. 그리고 바쁘다는 핑계로 제가 알지만 외면하고 있지 않았나 괜히 이런 미안한 마음도 들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들이 좀 많이 생각이 들었고 시나리오 딱 덮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생각이 진짜 많이 났어요. 그리고 보통 작품을 선택할 때 시나리오를 보고 우는 일이 드문데 저 이거 좀 청승맞지만 집에서 혼자 시나리오 읽다가 울었거든요. 근데 꽤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내가 순간 대연이 돼가지고 그렇게 크게 울컥했다라는 건 이거는 해야 된다. 일단 본능적으로 그쵸. 그런 느낌을 받았었고 세대가 다른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부모님이나 아니면 저의 세대 혹은 저보다 또 다음 세대의 그 많은 이들이 같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영화예요. 제가 똑 이렇게 경험한 명절 때 다 이제 준비하고 이렇게 가려고 충분히 요즘도 그러고 있어요. 요즘도 시어머니가 친정은 안 되고 며느리가 딸 안 되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시어머니한테 사부인 그걸 데려갈 때 진짜 손뼉 치고 싶었어요. 너무 속이 시원해서. 마음을 갖다가 느꼈어요. 이 감동 좀 많이 울었어요, 제가. 앞으로 이제 저도 잘 좀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좀 몰카 이런 것들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는데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을 좀 현실적인 걸 반영을 잘한 것 같고 여자들이 경력이 단절될 수밖에 없는 사회 그게 현실이니까
좀 그런 것들이 많이 그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엄마하고 아무래도 모녀지간에 그 엄마가 너무 가슴앓이 하는, 그러니까 외할머니 되어올 때 엄마가 너무 가슴 무너지는 그 장면에서 그 딸을 꼭 끌어안아주는 그 장면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그 엄마 자기가 가서 그 엄마 대행을 했던 그 면이니까 그런 게 너무 마음이 아팠고. 이게 성대립 구도로 가는 지금 우리 사회의 모습들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서로 도와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다 힘드니까. 여지껏 제가 살아오면서 그 심정을 몰랐었어요. 저걸 보면서 정말 많은 걸 제가 느꼈습니다. 엄마로서는 어쨌든 당당하게 사는 게 제일 좋죠.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자기 꿈을 이루고 이러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뭔가 차별을 막 받거나 뭐 아니면은 뭔가를 이후의 일들을 걱정해야 되거나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똑같이 능력 대우 받으면서 자기 꿈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엄청 관객들 반응은 좋은 것 같고요. 실제로 그 평점 사이트에서 보면 관람객 평점 매우 높은 곳으로 이제 나오던데 다만 네티즌 평점은 좀 낮고 그 중에서도 좀 남성들 평점은 상대적으로 훨씬 낮은 것으로 나와가지고 이 82년생 김지영을 우리 청년들은 20대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대학의 캠퍼스를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함께 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곽현아 연구원입니다. 저는 81년 곽현아거든요. 네, 요즘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82년생 김지영. 여러분, 영화 보셨습니까? 책 읽으셨나요? 아, 요즘 난리가 났거든요. 그 영화를 보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그 여성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어. 이런 의견도 있고요. 아우, 야, 김지영 정도면 저 정도면 괜찮은 삶 아니야?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히 남성분들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네, 그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함께 보시죠. 역시 캠퍼스는 너무 좋네요. 이 젊은 남성분들은 영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약에 오늘 책도 읽고 영화도 본 분이 계시다면 전 그분과 사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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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TBS에서 나왔는데요. 저기 좀 느낌 좋은데? 가볼게요. 혹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책은 봤죠. 읽어보니까 어떠셨어요? 여성의 어떤 사회 경력 단절 이런 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책 내용에 100%는 공감하지 않을 수는 있어도 적어도 80, 90% 이상은 공감하면서 읽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궁금한 게 네. 그 공감 못한 그 10%는 뭐였어요? 이제 저희 세대들은 그런 걸 직접적으로 겪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평등한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100% 공감을 못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갈등의 시작점이 서로를 이해를 못한다. 너무 이쁘잖아. 사부님, 저도 제 딸 보고 싶어요. 저 지금 뭐랄까노? 이거를 여자분들이 공감을 하시는 게 적어도 하나 이상은 당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건 너무 또 남자 입장에서는 너네 이거 다 겪어보지 않았는데 왜 다 겪은 피해자인 것처럼 그 하냐 해가지고 오히려 좀 갈등이 좀 조장되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결혼해서 아기가 생겼거든요. 두 분 부부세요? 네. 그래서 약간 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이 가는 편이에요. 어떡해요? 이제 또 일단 사회생활 자체 하는 거에 있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하게 되고 애가 생기면은 좀 약간
거기서 여자는 약간 제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남자보다. 그래서 그거에 있어서 좀 약간 공감을 하는 편이에요. 이 영화에서 내용을 보면 이 남편이 그럼 내가 휴직을 낼까?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해? 네, 어떻게 궁금한 거야.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안을 약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입장이 어느 정도는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책임지고 회사를 다니다 보면은 이게 또 오히려 반대로 육아휴직에 대한 그 회사의 입장을 생각을 했을 때 남성한테 되게 약간은 안 좋게 맞아요. 보는 시선들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고과를 받을 때 좀 안 좋게 받는다던가 약간 뭐 승진을 못한다던가 약간 그런 경우가 또 많기 때문에 남자들이 약간 육아휴직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주저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못할 것 같고요. 네. 네, 일을 열심히 하는 걸로. 표정이 약간 안 좋아져. 대답만이라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사실 미래 제 아내 될 사람이 그런 경우면 사실 아이를 길러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기보다는 애를 키웠으면 좋겠다. 그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저도 아버지는 일하시고 어머니는 집안 가정주부로 일하셨는데 사실 그게 심리적으로 제일 안정된 것 같았어요. 그냥 제가 주변에 봤을 때 아무리 아버지가 요즘에 아이들과 친해진다 해도 사실 역사적으로 어머니에 대한 모성 이런 게 더 훨씬 강하잖아요, 사실. 이 안에 막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저 근데 나오잖아요. 약간 위험할 것 같아가지고. 아, 왜? 제 친구들이 보면 저 때리거든요. 아, 왜 때려요, 친구들이? 모르겠어요. 그냥 저 약간 무서워서. 그런 성 대결이 좀 온라인 커뮤니티들 위주로 생겨난 것 같고 현실에서는 오히려 좀 그냥 힘들면 나도 힘들구나 그냥 위로해주고 도와줄게 서로 하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더 힘드네 네가 더 힘드네 그 막 징징댄다고 해야 되나? 그거는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남자건 여자건. 그러니까 영화나 소설로 이렇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냥 단순히 뭔가 그냥 약간 극단적인 페미니스트 거기서만 주장하는 그건 줄 알았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머니부터 해가지고 할머니 그리고 저희 친누나까지도 친누나? 네, 친누나 있어가지고 그들의 삶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를 알아보고 서로가 사실 서로를 모르잖아요. 왜냐면 제가 여자가 될 수 없고 여자도 남자가 될 수 없으니까 그냥 서로 무지에 의한 싸움인 것 같고 이런 영화처럼 서로를 알리는 내용이 많아지는 건 좀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어느 날 저녁 이렇게도 아픈 시은이가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욕심쟁이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자기가 욕심부려 세균 버거 하나를 다 먹었다고 자책했습니다. 그러고는 엄마 미안해. 근데 정말 세균이 하나도 안 보였어. 정말이야. 세균이 있는 줄 몰랐어 하며 몇 번이고 사과하는 아이를 달래서 재우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딸 시은이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1학년 입학한 시은이는 결석과 주퇴를 반복합니다. 신장장애 2급으로 매일 밤 10시간 이상 복막투석을 치료를 해야 또 하루를 살 수 있습니다. 시가 독소는 시은이의 심장도 먹게 했습니다. 심장 대신 에크모를 달고 있었던 왼쪽 다리를 절고 걷다가도 자주 넘어지고 부축을 해줘야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많이 안 좋아요. 심장은 당연히 투석을 하고 있고 집에서 매일 10시간 이상씩 길게는 12시간 40분 이 정도 걸려요. 그렇게 치료를 매일 밤 해야 그 다음 날을 살 수가 있어요. 다리를 절고 여기까지 손상이 돼서 인지 장애가 있어요. 선생님들이 그러세요. 저보고 더 이상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욕심내지 마요. 얘가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이가 소아 우울증도 있어요. 없는 게 이상하죠.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우울증의 마지막 단계가 자책이라고. 이 아이가 제가 소독을 하면 자기가 아프잖아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엄마 고생시켰어. 이런 수첩이 있는 것조차도 저는 처음 봤어요. 처방이 바뀌면 바뀌는 것 같고 이런 기록이 없으면 그 다음에 외래 진료를 봤을 때 아이 상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처방이 바뀌어요. 저희는 꼭 제 몸과 같이 바뀌어요. 엄연히 긴 버거를 팔았잖아요. 독소 버거를 팔고 이익까지 남겼잖아요. 근데 왜 그게 증거가 되지 않죠? 저희 아이가 아픈 거는 제 주장이라고 한다 하면 왜 맥도날드가 약 폐기를 했다라는 주장을 다 믿어주는 거죠? 그러면 제 주장인 거, 제 주장도 믿어줘야 되는 거죠. 아픈 아이들 주장도 다 믿어야 되고. 맥도날드 햄버거병은 5157 대장균 감염증의 합병증으로 알고 있는데 대장균만 있어서가 아니라 이거를 100도씨 이상으로 제대로 가열을 하면 발생하지 않는 병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더쿡 현상에서 주목할 것은 대장균 오염 패티를 수천만 개 이렇게 유통했던 문제에 덧붙여서 맥도날드에 언더쿡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햄버거병 피해가 있었다. 그래서 대장균과 언더쿡의 합작품이 햄버거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힘든 거는 괜찮아요. 엄마는 아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노동시 인터넷 공무원들 그 사람들 함께 이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한 짓들을 이 아이가 벌어받아야 돼요. 요혈성 요독증후군으로 하루 10시간 이상 복막 투석을 하는 시은이를 알게 되기 전까지 저와 아이와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모두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었습니다. 시은이와 최은주님의 문제는 이 일은 저와 제 아이에게도 생길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당신들에게 3년이 어떤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시연이 가족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도둑맞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어두운 빛을 이길 수 없다 했습니다. 시은아, 미안해. 사랑해. 네. 곰팡이 버거, 독소 버거. 심각하네요. 그러니까요. 예. 아까 화면에서 시은이가 그랬잖아요. 내가 욕심 부려서 햄버거 하나 다 먹어서 이런 예. 나쁜 병에 걸린 것 같다고. 이게 왜 아이의 탓입니까? 그렇죠.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시민민생연구소에서 정말 따져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 햄버거병 사례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슴 아프게 봤을 텐데요. TV민생연구소 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네, 가족 끝까지. 여러분들 힘내시길 바랍니다. 네, 힘내시길 예.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제 영상 함께 보시죠. 강사님을 따라서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돼서 들어가긴 했는데 이제 인서울을 하면 환급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이거 만약에 대학교 잘 가면은 너 용돈으로 써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거는 받을 수가 없겠구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 막연하기만 해서. 되게 기쁘고 이제 곧 조만간 환급도 받겠구나 하면서 돈 내고 강의를 들었지만 또 돈을 다시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대학교도 합격해서 보상 심리가 있어서 되게 기분 좋았던 것 같아요. 여름방학에 그 돈으로 놀려고 약속하고 막 그랬던 친구들도 많고 저도 그랬고 이미 대학교 합격한 지도 너무 오래됐고 저희는 지연이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신뢰를 하고 개인정보를 다 넘겼는데 갑자기 환급이 되는 그 기간 동안 개인정보가 유출이 됐다 이런 얘기가 엄청 돌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환급을 신청해 놓은 상태라서 거기에 막 이렇게 항의를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그 회원 탈퇴를 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2차) 지원 문자가 왔을 때 명시된 날짜가 저는 2019년 12월 13일이었는데 이거는 재무팀하고 다 협의가 되고 나갈 수 있게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그 날짜 정확히 픽스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계속 돌아오는 답변은 지연된 데서 죄송하지만 그 날짜에는 꼭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오는데 이건 지급을 받지 못할 것 같고 또 그 날짜가 되면 한 번 더 미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보다 늦게 환급 날짜가 명시된 친구들이 저보다 먼저 받기도 했고 그 인터넷 사이트 측에서는 처음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사람들 순서대로 먼저 지급을 하겠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자기 부모님이 전화를 드렸더니 좀 태도가 달랐다. 자기가 엄청 강력하게 항의를 했더니 환급을 해줬다. 목소리 큰 사람들한테 먼저 주면은 저희라고 화 못 내는 것도 아닌데 되게 어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소비자가 환급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내용과 다르게 환급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업자에게 해당 계약을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사업자가 항복 소비자원의 합의 공고에 응하지 않고 환급하기를 거부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민사소송 등 강제력 있는 수단이 활용하셔야 함을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못 받겠구나라고 하면서도 솔직히 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그때 또 못 받게 된다면 아마 진짜 더 화가 날 것 같아요. 네, 김동식이고요. 전북 전주시에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발병했을 때 뭐 애기 엄마랑 아이들 생각이 먼저 나고 그다음에 이거 수술을 할지 안 할지 될지 안 될지 그거부터 먼저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받아들였어요. 그냥 이거 현실인데 내가 이 암이 아니라고 해서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요. 일단 받아들였어요. 이제 항암을 시작하면서 이제 제가 병원에 입원을 지금 해 있는 상황이에요. 요양병원에. 저는 이제 좀 늦게 알은 편인데 그 유튜브 동영상 같은 거를 이제 우연치 않게 보게 됐어요. 원래 그런 것도 잘 안 보거든요. 저도 이제 나으려고 하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게 됐거든요. 이미 화제가 많이 돼 있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유튜브 방송들도 많이 있고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그걸 보게 돼서 좀 많이 여기저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알아보기 시작한 거죠. 수술을 안 받고 자기 혼자 지인분이 권유해가지고 직장암 환자분이신데 수술이나 항암은 안 하고 요만큼까지도 실행을 해보셔도 괜찮다. 상품명 까나 부어 또는 이제 음료 부어정이 있는데 이게 택배 받았을 때 무슨 이제 살았다. 원래 대부분 사람들 보면 소포 오면은 사진을 찍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소포가 처음 해외 직구라는 것도 해봤고 미국에서 소포가 왔길래 사진을 찍어놨어요. 그 내용물까지도. 안녕하세요. 전주에 사는 김동식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먹는 장면을 한번 촬영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1g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한 학교를 먹고요. 이게 단점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약간의 열감? 예, 그리고 좀 약간의 설사 같은 거, 뭐 그리고 피곤한 거 이런 거 정도 좀 느낄 수 있고요. 장점으로는 조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식욕이 돌아온다는 거, 그리고 좀 뭐랄까 몸이 좀 가볍다는 느낌이요. 그 플라시보 효과처럼 뭐 좀 기대감이 있어서 그런지 점점 나아지고 있는 듯한 느낌. 근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은 이제 교수님 또 만나 뵙고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하나에 뭐 한 5, 6천 원, 4, 5천 원에 샀는데 지금 제가 구입한 반으로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거 하나에 이렇게 3개면 정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해가 안 된다면
해봐야 되겠다. 강아지 구충제이긴 하지만 낫는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고 좀 거부감은 있었죠. 근데 그 목숨하고 바꾸는 부작용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만 어느 정도 입증만 된다고 하면, 아니 입증 안 돼도 먹을 거예요. 입증 안 돼도. 스스로 선택해서 먹겠다는데 식약처에서도 안 된다고 한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약은 이렇게 드십시오. 안전하게 드십시오. 혹시라도 뭐 몸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을 가십시오. 주치의하고 상의하십시오. 이렇게 권고안을 내놔야 되는데 안 된다. 하지 마라. 기다려라. 이렇게만 저희들한테 반응을 하니까 비싼 항암약보다는 일반인들이 여러 대중화될 수 있는 약을 빨리 개발해가지고 고통을 좀 많이 덜어주면서 국민들의 고통을 많이 덜어주고, 제 바람은 그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이 10번이 되고 30번이 되고 100번이 되고, 그러면 뭐 10년 20년 뭐 같이 가는 거죠. 동행자라고 생각하고 같이 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완치까지는 바라진 않아요. 최근 인터넷의 한 영상이 암 환자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남성이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의 강아지 구충제를 먹고 말기암을 치료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강아지 구충제는 암 환자들에게 기적의 항암제라고 불리며 가격 폭등과 품귀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와 관련된 논문이 유명 학술지에 실렸다는 소식도 전해지면서 이목은 더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펜벤다졸의 항암 효과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입니다. 펜벤다졸이라는 약이 사람한테 들어갔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임상 실험이 돼 있지 않는 가운데 복용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 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암세포에서만 나타났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서는. 그 다음에 동물세포나 사람한테는 아직 입증된 게 전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런 물질은 이 펜벤다졸뿐만 아니고 수없이 많습니다. 뭐 수억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런 세포는요. 이러한 논란 속에 병원에서 의사 몰래 펜벤다졸을 복용했다가 부작용으로 목숨을 잃은 환자까지 발생했습니다. 한 분은 약 1개월 동안 이미 그 방광암 말기의 환자분이신데 펜벤다졸을 드시고 이제 심한 소화기 부작용으로 입원을 하셨는데 결국은 그 부작용에서 헤어나지 못하시고 지난 주말에 사망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한 분은 고령의 80세 이상 되시는 유방암 환자분인데 재발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 입원하시면서 3일간 펜벤다졸을 드시고 부작용으로 구토, 복통이 발생해서 항암 치료가 연기된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모든 것을 어떤 암에 도움이 될 거라고 여러 가지를 중복해서 하는 것은 도리어 큰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부작용 우려 속에도 암 환자들에겐 펜벤다졸이 들어간 강아지 구충제는 여전히 뜨거운 관심사입니다. 암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를 비롯해 말기암 환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용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공개 임상실험 5주차 둘째 날입니다. 그러고 보니 뭐 주변에서도 진통이 많이 완화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펜벤다졸하고 이제 비타민 E를 한 번 딱 먹고 나니까 느낌이 좀 너무 좋았어요. 관련 영상들이 암 환자 커뮤니티를 통해 확산되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복용 중단을 권고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오시는 그분도 신약을 사용하면서 이 약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은 소세포 폐암이라는 병을 앓았는데 소세포 폐암은 항암제에 굉장히 잘 드는 암이에요.
그래서 약을 쓰면 좋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병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약을 동시에 사용하면 신약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 펜벤다졸 때문에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펜벤다졸 열풍은 가라앉지 않았고 식약처와 대한암학회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펜벤다졸이 항암제로서 효과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식약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 결과는 없고 오히려 간 종양을 촉진시킨다는 동물 실험 결과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펜벤다졸은 반려견, 특히 이제 강아지, 개, 고양이의 구충제인데요. 이 구충제를 사람이 먹는다는 것은 효용성도 없고 위험성도 높고 특히 간독성이 높기 때문에 먹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또 해당 약품이 40년간 사용돼 안전하다는 얘기에 대해서도 사용 대상이 동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용할 때 안전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체내 흡수율이 20% 정도로 낮아서 안전하다는 주장 역시 흡수율이 낮으면 효과가 작을 가능성이 높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많이 복용하면 독성이 증가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쉽게 말해 항암 효과를 위해 펜벤다졸을 많이 또 오래 복용하면 혈액과 신장, 간에 심각한 손상이 생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반복된 복용 중단 권고와 경고에도 말기암 환자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눈치입니다. 회원수 약 10만 명의 한 암카페에서는 여전히 펜벤다졸 관련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말기암 환자분들 뭐 이렇게 드시는 이렇게 유튜브 영상 같은 걸 보면 이렇게 패턴이 있더라고요. 뭐 3일 먹고 4일 쉬고, 뭐 3일 먹고 4일 쉬고. 조 디펜스 씨가 드셨던 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것 같은데, 약물 용량이라는 건 그 아주 미세한 용량 변화에 따라서 이게 사람한테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말기암 환자들은 어차피 죽을 목숨인데 왜 마지막 시도까지 안 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원래 협심증 치료제로 개발된 비아그라에서 뜻밖의 발기부전 치료 효과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들이 이 강아지 구충제에 거는 희망은 마치 기적처럼 이 약에 암 완치 효과가 있길 바라는 거겠죠. 임상시험을 하려면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근데 이런 돈을 제약회사에서 자기네 약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이런 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뭐 기존 없이 뭐 차가버섯이라든가 이런 버섯이 한때 항암 효과가 좋다고 한 난리가 났잖아요. 선풍기 인기를 얻었잖아요. 국가에서 그 효과 좋다고 한 SNS에 퍼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항암제 한 개 만들려면은 많게는 뭐 조 단위까지 들고 수백억 수천억이 들어가는데. 현재 보건당국은 검증되지 않은 펜벤다졸의 복용 중단 권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의 만류에도 암 환자들이 펜벤다졸에 희망을 거는 이유, 더 이상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암보다 더 무서운 건 기댈 곳 없는 절망이 아닐까요? 더 많은 민생 대책과 복지 확대가 절실한 대한민국입니다. 너무나 아직도 많은 양극화나 불평등으로 인한 참사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걸 보면 저희들 방송의 소명시도 더 느껴보는데요. 오늘은 그 청년들에게 또 미첩 상태에 있는 실업 상태에 있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되는 청년수당 이슈를 저희가 한번 재밌게 방송해 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꿀 같은 정책, 네. 청년 수당 정책. 근데 이게 시행이 된 지 4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지금 매해 업그레이드 되고 있거든요.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청년 수당 덕을 본 청년을 저희가 또 직접 한번 만나봤거든요.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는 집도 없고 재산도 없고 자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취업 준비만 한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인데요. 정말 기약도 없고
자기소개서도 매일 쓰는데 결과도 없고 1년 반 동안 자존감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저를 좀 좋게 봐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자리를 어려워하지 않고 근데 그 말씀하시는 기성세대 그 차이가 저는 2018년에 6개월간 청년수당을 받고 지금 이제 마음에 드는 회사에 들어가서 근무하고 있는 8개월째 근무하고 있는 정수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취업 준비를 2017년 2월에 졸업을 했고 그 이후에 취업 준비만 한 기간은 한 1년 반 정도인데요. 그 1년 반이 사실 28년 인생 중에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수능처럼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내가 진짜 온 힘을 다해서 이 서류를 쓴다고 붙을지 안 붙을지도 모르고 계속 서류 떨어지고 면접 가서 계속 평가를 받는 입장이잖아요. 1년 반 동안 자존감이 진짜 많이 떨어졌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편의점 외에도 뭐 사무직 같은 거 단기 알바 나 뭐 한 달, 2달짜리 내지는 일주일, 2주일짜리 좀 단기 알바를 많이 했고 저 같은 경우는 알바를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면은 교통비가 계속 나가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알바 나머지 다 취업 준비로 했어요. 주말에도. 이 생활이 계속 반복이었어요. 1년 반 동안. 취지 자체가 청년들한테 50만 원이라는 돈을 6개월 동안 지급을 하는 거예요. 총 300만 원인데 우리는 너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시간을 선물한다가 청년수당의 취지예요. 50만 원이면 정말 딱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 수 있는 그리고 제가 쓸 수 있는 딱 생활비 필요한 만큼이에요. 취업 준비를 할 시간을 선물한다. 그러니까 아르바이트 하나를 덜 하고 그 시간에 너에게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 라는 의미였는데 저도 덕분에 이제 50만 원 덕분에 이제 아르바이트 하나를 빼고 그 시간에 취업 스터디를 하면서 취업 준비에 조금 더 올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돈 외에도 너의 좀 정신적 심리 상담 내지는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돈을 받지 않는 취미 생활 같은 걸 가능하게끔 해주고 취업에만 도움이 되는 뭐 면접 상담, 면접 컨설팅하고 자기소개서 이력서 컨설팅도 있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을 해주니까 제가 제도적으로 조금 더 지원을 받고 있구나, 좀 더 안정감을 느낄 수 있구나라는 마음에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해서 워홀을 하고 돌아와서 근데 이제 당연히 전공을 바꿨고 뭔가 그렇다고 취업이나 취직을 할 수 있는 상태도 아니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다가 노숙자가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되게 실제적인 공포였어요. 노숙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게. 원래 제가 우울증하고 불안 장애가 있었는데 그거를 기점으로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사실 일상생활에 지장이 갈 만큼 힘들었고,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인 거죠. 나는 적절한 치료와 상담이 필요했는데, 뭔가 재정적인 문제도 있었고, 뭔가 아무래도 사회적인 시선 같은 게 제 안에도 있었고, 그러다가
청년수당 카드로 병원비도 낼 수가 있으니까 이제 정신과에서 약 받고 그런 식으로 이제 케어를 하면서 동시에 말하자면 약간 재활 같은 시간을 내가 천천히 그 청년수당에 있는 시간 동안 이제 천천히 회복하고 나아가고 할 수가 있었죠. 제가 이 청년수당을 지난 3년간 한 7천 명에게 제공이 됐는데 그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자기들이 평소에 하고 싶었던 일을 이 청년수당 때문에 할 수 있었다. 글을 쓰고 싶었던 사람은 책을 한 권 낼 수 있었고 또 본인이 굉장히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는데 그게 치유가 됐다. 또 심지어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정부가 있다는 사실, 내 곁에 정부가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느끼게 됐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습니다. 에게도 오래부터 고용보험을 협조를 어쨌든 사회에 나가기 전에 뭐 아마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또 교통비도 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으면 그래도 그런 청년들의 조금 부담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시험 응시료도 비싸고 스펙 쌓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에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무분별하게 그냥 모든 청년에게 다 준다 이런 거보다는 진짜 국비 지원 이런 거를 신청해서 학원에 뭘 수강을 하겠다 이렇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한테만 줬으면 좋겠어요. 아, 그런 건 애초에 처음부터 썼으면 좋겠다. 네, 자기가 취준생이라 근데 다 취준생이잖아요. 사실 직업 없으면. 근데 그건 너무 목적성이 없으니까 진짜 뭐 학원에 수강을 한다거나 이런 사람에 한해서만 줬으면 좋겠어요. 좀 자기들이 원하지 않은 회사라든지 그런 거를 급하게 가는 걸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그런 아무래도 주변 눈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청년 그런 수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되니까 조금 더 자신감 있게 좀 취업 준비를 하지 않을까.